아, 우리도 좀 알려줘. 뭐 둘이서만 그냥 이렇게. 아니 뭐 우리 무시하고. 그러니까. 아, 무시하지 않아. 근데 너는 주식에 뭘 대해서- 책을 많이 보더라? 책 사기만 한 거야. 책 사기만 했지 그냥. 아, 책 모으는구나? 책 뭐 콜렉터, 북 콜렉터. 아. 너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게 몇 %야? 수익률 제일 좋았던 건 100% 넘게 갔다. 뭔데? 하나만 얘기해봐. 테슬라. 테슬라? 근데 그거 50% 됐어 지금. 그때 안 팔아가지고. 그래도 플러스 하나도 안 50%잖아. 팔았어? 하나도 안 팔았지. 더더더 오를 줄 야, 알아요. 너 플러스 50%잖아. 그래, 맞아. 그렇게 생각해야지. 100%에서 50% 되니까 지금 50% 그럼. 손실난 학생들 안녕.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주는 생활 속의 경제 얘기를 오늘 강의하러 온 홍춘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귀여우세요. 예,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여러분들 재테크 지식을 한번 테스트할게요. 하나만 테스트라기보다 이제 경험을 알아볼 겸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경매 한번 도전해 보신 분 계세요? 경매, 부동산 경매. 오늘 주린이들을 모시고 하게 됐군요. 주린이 또는 불린이. 왜 제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경매 이야기를 잠깐 하냐 하면 경매를 알아두면 부동산 투자할 때 그렇게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진짜요? 와. 그래서 경매. 낙찰가율이라는 통계만 좀 알아두셔도 제 생각에는 낙찰가율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계인데 우리는 잘 몰라요. 낙찰가까지는 알겠는데 유리 붙으면 뭔지 모르겠어요. 퍼센티지. 아, 맞다. 맞아요. 감정평가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감평사 시험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경쟁을 뚫고 전문직에 올라가신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집을 본 거예요. 시가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봤는데 10억짜리 아파트의 적정 가치가 얼마일까? 감정평가액이 얼마일까? 이게 바로 뭐냐면 대출할 때 담보해주는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감정평가사님들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회사 또는 이 집, 이 토지의 적정 가치는 얼마일까? 알 수만 있으면 이거 대출해 줄 때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대출해 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출이 그분이 사업이 잘못되거나 또 투자에 실패하거나 해서 원금이라든가 이자를 갖다가 전혀 돌려받지 못할 때 결국 경매를 넘어가야 되는데 10억이라고 감정평가를 했던 집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5억에 낙찰됐다. 이러면 낙찰가율이 50%. 쉽죠? 굉장히 쉽죠?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액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정평가사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공격적이랄까 적극적으로 가격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대한 더 좀 꼼꼼하게 작게 또는 주변 시세에서 저가 기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감정평가액은 보통 9억에서 9억 5천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좀 낮게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 이건 그냥 가정이에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70%였어요. 이게 언제였냐면 2015년 서울 아파트 이 낙찰가율이 70%까지 평균이니까 동별로 단지별로는 더 낮은 데도 있었어요. 그럼 선생님 그게 10억짜리가 7억에 낙찰됐다. 그런 근데 얘기예요? 실제 시세는 사실 11억이었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액 대비해서 낙찰가율이 70이다 60이다가 나온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시장이 끔찍한 시장이겠죠. 생각해봐요. 11억 정도나 12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걸 10억에 감정평가했는데 7억에 낙찰됐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람들이 다들 보수적으로 쓰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덤벼드는 시장이 아니라 전부 다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시장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저렇게 감정평가액을 70%, 80%까지 떨어지는 시장이 지나고 보면 대부분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 매력적이니까. 이제 진짜 돈 많은 찐 부자들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여기 찐 부자가 나올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이미 찐부자일 수도 있어요. 마음은 찐부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찐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떨 때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요럴 때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낮은 거죠, 선생님? 좋은 거죠. 낮으면 좋다. 선생님, 그럼 요즘에는 얼마나 돼요? 좋은 질문이에요. 116%. 넘어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액을 우리가 아까 11억짜리를 10억 정도의 감정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억 6천에 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속 오를 것 같은.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그죠? 그것도 맞는 답이고. 어떨 것 같아요? 오래 그래 좋아요. 아니, 학생. 완태가 이게 낮아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집 얘기하지 말랬잖아. 예, 빨리 메꿔야 되거든요. 시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맨날 집 얘기해가지고. 저 웃고 있는 송중근 학생이 한번 이야기해주죠. 아니 가장 즐겁게 웃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중미도 웃을 처지는 아닐 거예요. 웃으면서 잊으려고요, 저는. 예, 우리 불인이 주린이 학생들 오늘 끝나고 나면 다 불인이는 탈출하고 주린이도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진짜요? 할 수 있게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감정 평가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얼마 걸리겠어요? 한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매가 바로바로 안 넘어가죠. 그렇죠? 업무 처리에 걸리는 시간 동안에 가격이 이미 올랐다. 두 번째, 요새 어때요? 6월 지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엄청 올랐죠. 양도세, 뭐 중과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물을 안 내놔. 왜? 한 달 전에 팔았으면 내가 세금 예를 들어서 5억의 차익에 대해서 2억만 내면 될 걸 지금 3억 내야 돼. 네. 그렇다면 사람들 마음에서는 어떤 생각을 아까워서, 하시냐면 그냥 아까워서 팍팍 아니면 3억을 2억 세금 낼 걸 3억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1억을 더 붙여서 올리겠지. 아, 그러니까 자꾸 값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또 세금 그거 못 사지 정책만으로 않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세금 정책만으로 집값을 잡는 게 어떨 때는 잡히기도 하는데 100%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좀 잡기 어려운 이유가 지금 같은 시장에는 세금 낼 것까지도 이미 매수자가 사달라는 식으로 가격을 올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액 대비해서 이 낙찰가율이 116%라는 기적적인 숫자가 나요. 오늘 그냥 마음을 좀 내려놓는. 아니, 근데 이제는 경매로도 집을 못 살겠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선생님. 그런데 3년 전으로 3년도 필요 없네. 2년으로 돌아가자면 2년 전? 그때 여기 또 또 하나. 오르고 있었을 때. 그렇죠. 네. 2019년 3월로 우리를 시계를 돌려봅시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2018년 12월 달에 저 그때 이제 증권사 아직 퇴사 전이었는데 퇴사 직전에 증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매일매일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50포인트, 100포인트가 빠지더니 2600에 있던 종합주가지수가 1800까지 갔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기억도 안 나요. 예, 기억이 안 나죠. 원래 그래요, 원래.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동산 시장이 2018년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 가격이 13%나 올랐는 그 직후인데도 불구하고 낙찰가율이 얼마까지 떨어졌다? 80%까지 떨어졌고 특히 강남 서초는 60%도 나왔다. 야, 그래요? 자, 이런 걸 그때 보면 샀어야 됐네. 그치. 그때 샀어야 됐는데 바로 그때 그거야. 돈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주한이 정보도 아주 없고. 좋은 이야기예요. 이걸 알면 다음에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 저기 주가가 쫙 빠질 때 경매 시장에 눈을 돌려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때 왜 주가 빠졌냐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미국이랑 중국이 무역 분쟁. 우리 트럼프 아저씨, 그 뚱땡이 아저씨가 막 맨날 관세 부르던 거. 관세 하면서 수출 못하게 하고 수입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거대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니까 우리 이렇게 뚱뚱한 샌드위치지만 아무튼 간에 샌드위치가 되니까 우리 되게 어려우니까 주가가 폭락한 거예요. 그럼 주가가 폭락하는 순간에 주식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와 이거 큰일 났네 하고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이 일부는 부동산에서도 야 너 무서워서 집 못 사겠어. 이게 같이 막. 역기죠. 아니 충격이 클 때. 그때는 다들 무서웠던 거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막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야 주가가 2600이 뭐야 3000, 4000 갈 거야 그렇게 기분 좋게 주식을 매수하다가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 같고 수출도 안 되고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다 팔기 시작했는데 주식만 팔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나 저 부동산도 어려워 보이니까 야 이거 저 무슨 경매야 발 빼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또 뭐 그때 아까 이야기했던 서초구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동의 매체가 이렇게 나오는 약간의 사업의 어려움들이 있는 물건들도 나왔고
물론 이제 아주 좋은 자리는 아니었어요. 저도 가봤어요. 아주 좋은 자리는 아니고 약간 경사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그걸 잡으신 분은 이제 거기서 이미 따블이 났죠. 자, 인생 역전. 예. 인생 역전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신호를 잡을 줄 알아야 되냐면 야, 이게 싸요. 지금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라는 그런 신호를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정보를 누구보다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바로 이야기했던 낙찰가율. 중요하다. 별 3개. 별 3개죠. 그래서 옥션 회사들이 있어요. 옥션이 이제 경매 회사잖아요. 예, 이름도 멋져요. GG 옥션. GG 옥션. 이게 인터넷에서는 GG라는 게 한국이다는 뜻이잖아요. 아, GG. 굿게임에 치고 그게 빠지는 거죠. 시장이 GG 칠 때. 좋은 게임이었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자, 그런 투자 전략들 그런 거를 이제 오늘 배워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문제 내기도 편하겠죠, 그죠? 이런 낙찰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주면 좋고 이거가 매월 보고서가 나와요. 근데 공짜야. 예,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이트를 검색하세요. 그래서 보도자료 코너에 가면 공짜로 주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불인이 학생들 돈을 안 쓰면 공부를 안 해요. 맞아요. 이런 돈 좀 써야 돼. 책들 좀 사보고 좀 그래. 돈 좀 써. 수업료를 내야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대부분이죠. 지금처럼 경매 낙찰가율이 70%가 아니라 116%인 시기에 지금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뜨겁다는 뜻이니까 투자하기에 지금은 가격은 더 오르겠지. 그러나 적기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부동산 시장의 바닥을 잡을 수 있는가? 왜 젊어서부터 경매 공부해야 되는가? 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여기 낙찰가율이라는 건 하나 좋으니까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할 때 집을 산다 그럴 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인 평균 낙찰가율 뭐 이러면 대부분 서울은 80-90% 이상이에요. 그럼 굉장히 서울은 인기 좋은 시장이고 경매에 잘 나오지도 않아. 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경매까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적절한 가격으로 팔아버리고 빚을 갚으면 되는데도 사업이 얼마나 꼬이고 힘드셨으면 나왔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낙찰가율이 올라가는 시기의 특징이 이제 오늘 벌써 다 알았어요. 바로 그때가 불황이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되게 어려울 때 집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다가 또는 여러 채를 사셨다 임대사업을 하시다가 꼬인 거죠. 그래서 운이 없으신 분들이 나오니까 이 낙찰가율이 참 중요한데 이런 낙찰가율이 또 이렇게 떨어질 때, 그죠? 화살표를 적어놔야 편하지. 낙찰가율 떨어질 때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미분양이에요. 중요하죠. 이 미분양이 늘어날 때, 미분양이 막 늘어날 때, 서울은 미분양 호수가 100호도 안 돼요. 없어. 없죠. 없어서 못 사죠.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광진구에 있었던 그 미분양도 다 해소됐고요. 입지라든가 분양가 문제 등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나는 일들은 지금 거의 없어져서 지금 완전히 그냥 마찰적인 잠깐 이걸 돈을 못 내는 분들이 로또가 또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낙찰가율도 만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미분양 통계인데 이건 또 쉬운 게 뭐냐면 아까 그런 사이트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부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미분양 호수가 계속 늘어나고 낙찰가율이 떨어진다. 자, 이게 바로 불황이다. 그리고 이때 사는 게 제일 좋다. 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불인이들 돈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인이들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이라는 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싸게 잘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싸게 잘 사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매였는데 꼭 우리나라는 경매 아니라도 싸게 살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 게 바로 미분양 나온 집들을 사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고 마레프라고 불리는 강북을 대표하는 4,000세대짜리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가 지금 한 20억 해요. 근데 그게 불과 4년 전 미분양이었을 때 얼마에 30평형대를 살 수 있었냐면 6억대에 살 수 있어요. 그럼 세 배도 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니 그런 데가 있어. 특히 공덕자이라든가 지금 뭐 이름만 들어봐도 벌써 알 수 있는 그 숲세권이죠. 숲세권. 그죠. 경의중앙선 숲세권 우리 연희동까지 쭉 가는 그거 되게 좋은 길이에요. 산책하기 좋고 아니, 지나다니다 보면 미분양이 났었단 말이에요? 미분양이 났어요. 2015년, 16년에 미분양이 그냥 사태였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이 좋을 때 따라가는 건 누구나 하지만 그거는 이제 항상 잘 팔지 못한. 그렇지. 미리 움직이지 않으면 팔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특히 부동산 세금이 엄청 세기 때문에
적기에 잘 판다라는 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니까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적기에 잘 산다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정부 대책이에요. 그게 너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사면 되잖아. 그래도 우리 다 동기니까 누가 한 명 움직일 때 연락해서 같이 움직이자. 톡방 만들어서. 그러니까 단톡방 만들자. 좋은 정보 있으면 좀 주고. 그걸 믿다니. 혼자 보러 다녀요, 다. 예. 우리 이재용 학생이 아주 미소를 환하게 짓고 있잖아요. 대책 때마다 산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역신호예요, 보통. 이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 정부가 금리를 인하해주고 양도세를 면제했어요. 양도세가 뭐냐면 매매했을 때 나오는 차익에 세금 붙이는 건데 그걸 깎아주는 때도 와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4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죠. 7년 전 이맘때 9월이었는데 그때 정부가 발표를 하기를 뭐라고 발표했냐면 야 이제 신도시 개발 안 할게요. 진짜예요. 그런 발표도 했어요. 신도시를 영원히 앞으로 개발하지 않겠습니다. 비슷한 약속을 했죠. 집값 좀 올리려고. 그렇죠. 왜냐하면 주택 공급이 너무 많아서 예. 하우스 푸어 사태라고 예. 부르는데 그게 지나고 생각하니까 7년 강세장의 시작이었어요. 그때가 어땠냐면 낙찰가율 70%, 미분양이 수만 호, 수십만 호가 쌓여 있어서 계속 올라가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최고의 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너무 강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사는 방법은 알았잖아요. 우리 아까 세 가지 배웠어요. 자, 정부가 집 사세요 하면서 막 규제를 다 풀어줘. 이자율도 막 낮춰줘. 돈도 막 70%까지 되죠. 그죠? 그랬죠?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미분양이 그득그득 쌓여서 저 자리 괜찮은 자리 같은데 지나가는데 캠페인 하시는 분들이 모델하우스 지나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저는 공덕동에 있는 그 나대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옷이 늘어지도록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들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너무 미분양이 오래 가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큰일 났잖아요. 보러 갔더니 괜찮은 호수가 남아요. 보통은 1층이나 탑층만 남아있는데 그때는 워낙 미분양이 많으니까 박사님 좋은 사셨어요? 응? 사셨어요? 그건 비밀. 그래서 정말 30평대에서 40평대 정도 되는 그런 대형 평형 아파트들이 더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그때. 왜냐하면 20평형대가 먼저 소진되고 그랬습니다.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30평형, 40평형대가 아까 이야기했던 20억 근처, 그리고 소형평형대조차 15억을 넘어가니까 이건 뭐 정말 투자해서 성과가 거의 2배 이상, 3배 정도 난 그런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이 나오는 시기가 미분양이다. 그리고 낙찰가율은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흔들리니까 요거는 꼭 우리 월간 보고서를 한번 보자. 예, 체크하자. 그리고 뭐 그 사이트 못 가겠으면 신문 검색이라도 한번 하자.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늘 재밌는 우리 스포츠 게임이라든가 드라마도 보는 것도 좋지만 가끔 낙찰가율 검색도 하자. 자, 이렇게 했고 이제 다음 시간은 뭐냐 하면 지금도 너무 잘 나가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그러면 언제 빠지기 시작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되게 다 궁금해요. 그렇지, 그게 정말 궁금하니까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시장이 고점을 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징후가 바로 뭐냐면 절대 가격 문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절대 가격.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야기를 해봅시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6억이었어요. 평균 가격이 6억이었어요. 그러니까 1등부터 시작해서 100등까지 나눴을 때 50등 하는 학생의 성적이 그 안에 진정한 의미에서 평균이고 중간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그때 서울 아파트가 얼마냐면 6억이었어요. 언제? 2015년에. 제가 아까 미분양 보러 다니던 그때. 자, 근데 지금 얼마냐? 11억이 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억일 때 전국에서 서울 아파트 6억일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100만 명 된다. 왜냐하면 전체 가구가 2천만 가구거든. 그럼 2천만 가구 중에서 상위 10%가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지. 그러면 200만 가구. 근데 200만 가구 중에 이미 자기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100만 가구 빼고 100만 가구 정도가 이 정도 가격이면 매력 있는 것 같아. 야, 뭐 미분양도 이제 조금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지 뭐 이제 미분양 아파트를 사고 그러면 세금도 깎아주고 다주택자 중과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것 때문에 미분양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낙찰가율도 더 떨어지지 않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지표잖아요. 그래서 막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집값이라는 게. 근데 자, 지금 이제 서울 평균 가격이 평당 가격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마레프는 1,800만 원이었는데. 진짜 거의 2배 올랐네요. 아까 6억에서 11억 얼마. 그리고 대형 평형일수록 더 많이 올랐죠. 그 몇 년 사이에 지금 이렇게 된 예, 6년 만에.
야, 2배가 올랐어. 자, 이제 11억이 됐다. 그러면 몇 명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2천만 가구 중에서 6억일 때 100만 명 정도 샀다라면 살 수 있는 여력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라면 지금은 50만. 50만도 안 되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피라미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가팔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상위 0.1% 정도가 우리나라 자산이 얼마냐면 5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커트라인이. 그럴 정도로 첨탑은 굉장히 가팔라지기 때문에 그 밑에 부자들의 숫자는 점점 늘긴 늘겠지만 많지는 않겠죠. 자, 근데 15억이 됐다? 더 줄죠. 더 줄죠. 더 줄겠죠, 그죠? 확 줄겠죠, 이제 확 줄겠죠, 그죠?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택 가격이라는 게 무한정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무한정 올라갈 수가 없는가? 이제 답이 나왔죠. 바로 뭐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라는 건, 소득의 수준이라는 건 크게 늘지 않는데 주택의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빚을 엄청 내야 되는데 그 빚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매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절대 가격 문제가 되는데 이 절대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보조 지표가 바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득이 100만 원이다.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요. 소득이 100만 원인데 25만 원 정도를 이자랑 원금 내는 게 적정이다. 이게 정부가 생각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럼 100점이야. 이해되세요? 자, 네. 지금 제가 지금 집을 사서 30년 만기 모기지 대출, 보금자리 대출을 했어요. 대출을 받아서 매월 갚아 나가는 이자랑 원리금을 갚아 나가거든요. 갚아 나가는 돈이 내 월급의 25%면 적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말 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는 자기 돈 중에서 한 40% 이상의 돈을 이자나 원리금 상환에 쓰는 가구를 뭐라고 그러냐면 취약 가구 또는 위험 가구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조금만 이 사람의 여건이 어려워지면 바로 신용불량자 되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게 사람이 월급 10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을 이자랑 원리금 낸다. 되게 어렵지. 자, 그러면 이제 서울은 어떨까? 계산을 해보면 지금 153이에요. 작년 연말 기준.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되는 거냐면 100이 적정이라고 봤는데 거기다 50%가 높은 거잖아요. 상당히 높네요. 예, 그러니까 40% 정도가 지금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자체가 어떤 행동이냐 하면 자칫하다가는 위험해질 수 예, 위험해질 수 있는 경계가.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서울 평균이 역사적 평균이 얼마냐면 120 정도 돼요. 120. 왜냐하면 서울은 비싸니까. 네. 그래서 딴 데보다 한 20% 정도 이자랑 원금 더 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이 얼마냐면 153이라고 그랬으니까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높고 2008년 기록했던 고점이 얼마냐? 역사적인 고점이 얼마냐? 160이요. 근데 자, 거의 다 왔죠? 갔네. 거의 다 갔어. 다 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 생각에는 이번 6월달 데이터가 나오면 아마 역사적인 고점을 넘은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때요?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전세를 5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번에 전월세 계약갱신을 해가지고 5억에 그냥 살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집이 이번에 전세 새로 나갔는데 7억에 나갔대. 자, 그러면 2년 뒤에 나 7억짜리 전세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을 사야지 뭐 다른 대안이 잘 없잖아요. 왜냐? 2년 뒤에 어차피 전세금 2억, 3억 올려줄 바에야 차라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다가 조금만 더 붙여서 대출을 받아서 그래도 경기도 나가서 내 집 사자. 이게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요. 그런데 여기서 1년, 2년 이 속도로 이제 더 오르면 160 넘어 170, 180이 될 테니까 좀 어렵지. 그래서 이게 바로 절대 가격 부담이 높아지게 될 때는 부동산 시장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바로 미분양의 반대편에 있는 게 주택 공급. 이게 지금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서울에 대략 한 해에 한 4만 호 정도가 입주하면 적정이라고 그래요. 우리 서울에 아파트가 몇 호 있을까?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 집이 400만 호 정도 있어요. 자, 그 중에 아파트가 몇 호 정도 될까? 200만 원?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200만 원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롯데타워 올라가서 이렇게 동네를 둘러보면 빌라가 너무너무 많아요. 빌라 강남조차. 예, 빌라 많아. 실제로 아파트 제일 많은 데는 노원구요. 양천이랑 노원이 신도시거든. 그래서 80년대 지어졌던 신도시들은 차라리 그래도 공급을 했는데 60년대, 70년대 지어진 신도시가 강남이니까 강남은 아파트도 많지만 아파트보다는 빌라, 단독주택이 훨씬 더 많은 동네라는 거. 당장 우리 강남역 내려서 국기원 쪽 올라가면 전부 빌라들 천지잖아요. 다 주택이에요. 물론 이제 좋은 주택이지. 그래서 160만 호 정도 전후 봐요. 자, 그러면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가 40년 살았다. 녹물 나오지.
배관 터지지. 거기다가 뭐 방음, 뭐 방풍 이런 거 기대할 수 없지. 옆집에서 소리 지르면 우리 다 알아. 그래서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 특히 30년, 40년 된 아파트는 새로 지어야 돼. 사용 가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쓸모는 이제 거의 0을 향해서 가는 거지. 네. 근데 그 자리에 토지 가치는 되게 좋으니까 재건축을 하니까 결국 40년에 집은 한번 새로 지어야 된다면 160만 호니까 한 해에 얼마를 지어야 되냐면 4만 호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근데 올해 얼마 입주 하나? 2만 호. 내년 1만 호. 자, 반대로 어떤 해에 10만 호가 입주했다. 집값이 오를까 빠질까? 아유, 빠지죠. 네, 확 빠지죠. 이제 이해됐죠? 네. 왜 지금 집값이 절대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거지. 왜 안 빠질까? 들어갈 집이 없네. 그렇지, 학생들 이제 알겠지? 예.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금리를 계속 올리네. 2008년 기억나죠? 그때 우리 정부 정책금리 얼마냐면 5.25였어요. 지금 0.5인데. 여러분, 금리를 정부가 그렇게 화나서 공격적으로 인상한다. 금리를 0.25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1%씩 올렸다. 그때는 그렇게 올렸어. 화가 나. 대출한 사람들은 거의 뭐. 아찔한 거지. 이제 오늘 우리 부동산 불인이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것만이 모든 건 아니지만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가격이 고점을 치게 되는 시기에는 낙찰가예요. 미분양 정부 대책을 보라고 했다면 반대로 절대가격 부담이라든가 공급이 늘어나고 정부 정책이 금리 인상으로 갈 때, 필기는 안 했지만 같은 이야기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딱 요즘 같은데. 딱 요즘. 그래, 맞아. 요즘이 아직 금리는 인상 안 했지. 그리고 공급도 아직 없지. 그러니까 절대 가격은 되게 비싼데, 절대 가격은 너무너무 비싼데 요 둘이 아직 공급이랑 정부의 정책 지금 0.5%밖에 금리가 적어놓을까? 그래,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좋으라고 0.5 이렇게 적혀. 그러니까 옛날에는 5.25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 2008년에 9월이요. 그 리만 사태 직전이었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 같아. 시장은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데, 꾸준히 신호를 주는데 우리가 그걸 해석할 능력이 없었던 게 공부를 하는 이유지. 우리가 선생님 1타 강사 모셔다 놓고 부동산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 자, 이제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 오늘 이제 어디 나 또 다른 학생을 만나서 오전에 따로 과외 지도를 하는데, 박사님 그럼 지금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 첫 번째, 아니 보유하고 있는 집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으면 내 생각에는 꼭 1급지의 세상은 항상 뭐는 불패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가 제일 위험하다. 부동산 가격이 이제 더 이상 못 오르고 침체될 징후가 보이는 신호는 오늘 이야기를 했으니까, 만약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그런 입장이다라면 그때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는 달러가 제일 좋아 보여. 그럼 그거 달러는 은행 가서 사는 거예요? 바로 이제 2교시 수업의 주제예요. 아, 달러. 왜 달러가 좋으냐면 이제 달러 스위칭 전략이라는 것이요. 이 달러 스위칭 전략이 뭐냐면 간단해요. 우리 경제가 좋을 때 가격이 급등하네, 또는 뭐 시장이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 달러를 사두는 겨. 왜 달러를 사두면 좋으냐 하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환율이 급등해. 자, 지금부터 한번 적어줄 테니까 한번 잘 받아봐요. 2008년 2020년. 요 다섯 해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해에 환율이 200원 정도 오른 해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200원 이상이죠. 작년에도 200원 이상 올랐네. 그렇죠. 작년 1,300원. 아. 그래서 이런 환율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나 하자면 바로 이 채찍 효과라는 걸 오늘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채찍. 자, 그러면 송중문 학생, 예? 가장 잘 쓰이는 데가 어디예요? 채찍을 가장 많이 어디선가 사용하는 거. 말 달리기. 예, 말 달릴 때. 말 달릴 때죠. 밴 예. 이런 거 보면 마차 경주할 때 채찍을 휘두르죠. 근데 이 채찍에 휘두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마부가 손목을 스냅을 딱 주면 5m, 6m 떨어져 있는 말의 엉덩이나 소의 엉덩이를 딱 치면서 이리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런 것처럼 채찍을 조금만 흔들어도 채찍의 끝은 몇 미터를 휘둘러서 치는 거잖아. 바로 이 채찍 효과가 뭐냐 하면
선진국에 조그만한 이슈가 생겼다. 아. 이게 우리는 있다. 그렇지. 우리 이게 채찍 끝에 맞는 거구나. 우린 너덜너덜해지는 나비 거지. 효과네. 나비 효과 곱하기 100쯤 되는. 왜냐하면 채찍이니까 맞으면 아프잖아.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채찍 효과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20년이었는데 이때 한번 보자고요. 2월 달에 중국의 우한시가 폐쇄가 됐었어요.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때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였어. 아니 세계 G2라고 불리면서 세계에서 경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중국 경제가 야 설 연휴 어디에도 가지 마. 그리고 인구 600만의 도시를 폐쇄하고 있는 중인데 세계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였어. 왜? 아니 거기 뭐 우리 물건 사주는 거 별로 없고 아니 우한 공장 뭐 안 돌아가면 저 광저우 공장 돌리면 되지. 이해되지? 그 생산의 라인 중에 하나였던 겨. 그런데 3월 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세계적인 팬데믹 선언하면서 미국에서 하루에도 몇만 명씩 감염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세상에 큰일 났구나 싶은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종합주가지수 우리 같은 경우는 2200포인트 정도에 있었던 게 얼마 가냐면 1400 갔잖아. 30% 이상 떨어졌어요. 자,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뭔지를 알게 된 거지. 선진국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면 온 세상이 난리가 나는데 이게 너무 비대칭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쪽은 어려운데 한쪽은 사상 최고치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를 우리가 포커스를 딱 맞추는 순간 하나를 알게 되지. 선진국 경기를 움직이는 거고 다른 나라 각 지역의 문제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영향을 안 줘. 왜 그럴까? 돈이 많거든. 선진국이 부자가 많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이렇게 각국의 이런 통계를 봤는데 스위스 같은 나라는 한 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10만 불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부자 국가잖아. 10만 불인데 그 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그 자산 가치가 얼마냐면 9배. 그러니까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의 9배에 달하는 평균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부자 나라의 특징이에요. 근데 부자 나라는 뭐냐면 오랫동안 부자로서 높은 연봉을 받고 사회복지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굴려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예를 들어서 좀 이제 막 부자가 되는 나라들 보면 한 해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해서 자산의 규모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한국은 중간값, 그러니까 1등부터 시작해서 100등까지 쫙 놨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50등에 해당되는 집의 자산이 얼마냐면 2억이요. 우리나라 연봉이 도시근로자 가계의 연봉이 한 해 한 4,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5배가 안 되는 셈이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소득도 높은 데다가 모아둔 돈도 많은 반면 우리는 이제 좀 부자 되려고 하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나라니까 인재 저축 이러고 있는 중이니까 이 소비시장의 규모가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인구는 적어도 몇 억 안 되지만 미국이나 유럽 인구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 세상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걸 바로 채찍 효과야. 그러니 우리나라 경제가 이게 환율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가 이제 나온 거지. 자, 우리 이 금융시장은 두 부류밖에 없어. 미국이랑 한국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지. 그러면 미국 경기가 나빠졌어. 그럼 미국 경기가 나빠지면 한국 수출이 더 많이 큰일 난다 그랬지 아까. 기억나지? 이게 채찍이죠.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디 주식을 먼저 파냐면 한국 주식을 파는 거야. 왜? 우리가 더 채찍의 끝에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환율이 급등하는 게. 이 5번은 전부 한국의 수출이 급감했던, 급격히 줄어들었던 해. 그리고 이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 불황의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 외워둡시다. 달러. 왜? 기축통화잖아요. 부자 나라의 수많은 국민들이 위기를 생각하고 위험을 생각할 때마다 옛날엔 금을 샀다면 금도 사지. 근데 요즘은 달러 예금 들어야지 한다라는 거죠. 그럼 달러 예금은 어떻게 드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은행 간다. 환전하는 거지. 근데 이 방법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수수료가 되게 세. 나도 은행 출신이요. 근데 알잖아, 우리 사자 팔자 할 때 해외여행 간다고 예를 들어서 괌을 간다 그러면서 환율 분명히 달러를 살 때는 내가 줬던 가격이랑 돌아온 다음에 엄청 후려치잖아. 엄청 손해보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회화예금 이런 걸 가입하더라도 은행에 가입을 할 때는 우리 여러 불인이 주린이 학생들이 부자가 돼서 예금 3억 이상 정도가 되는 PB 고객이 되면 좀 할인해줘. 그 우대 고객이요.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증권사를 가야지. 그러니까 달러를 증권사에서 살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 증권사는 더 싸요? 근데 이제 증권사는 은행보다 자기가 싸게 하지 않으면 안 오지. 경쟁해. 그거를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사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 해외 주식을 사도 돼요. 해외 주식을 사는 것도 좋은데 그때도 미국은 똑같이 30% 빠졌어요. 미국 주식도. 이해가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공포가 느껴질 때는 극한의 공포. 극한의 공포가 느껴지는 시기가 자주 와. 근데 되게 자주 와. 13년 동안 5번이나 왔어. 두 번째 달러라는 게 어디 안 가잖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가정이요. 2019년에 주식시장이 막 또 2200 가고 2300 가면서 주식시장이 좋았어. 2019년 부동산도 엄청 올랐잖아. 그러고 있던 시기에 어떤 사람이 나 근데 요새 주가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부동산도 너무 급등해서 좀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팔아놓은 거 하나를 달러 예금 가입하자. 그러면서 한 1,000원 정도에서 1,100원 사이 가입을 했어. 자, 그리고 3달이 지났어. 이 사람 운이 좋았지. 바로 2020년 3월 19일. 날짜도 기억해. 그날은 정말 하루 종일 전화만 받았어, 그날. 근데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나 이제 증권사 그만뒀잖아. 증권사 그만뒀는데 홍 박사님하고 전화 오는 애들이 다들 박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전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날 이제 하루 종일 친구들을 만난 그날이었어. 그래서 청계천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약주를 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는 거야. 왜 만세를 부르나 싶어서 봤더니 그 종로에 있는 모 은행 직원들이더라고. 날 보더니 박사님 어떤 사람이 유튜브 구독자인가 봐. 박사님 우리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이랑 한국은행이 통화수합해서 우리나라 이제 드디어 안 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부터 이제 환율이 뚝뚝 떨어지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만약 그때 그 사람이 달러를 들고 있었다면 이 뉴스를 보고 그 다음날 반응해도 되거든. 얼마에? 그때 하면 1250원.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1050원 정도에 환전했는데 1250원에 달러를 판 거 아니야. 그럼 20% 벌었지 일단. 자, 20% 벌고 주식을 따고 왔더니 1400이야. 그때 뭘 사야 되냐? 5가지 종류의 주식을 사야 돼. 이게 핵심이요. 아무거나 사면 안 돼. 아무거나 사면 안 돼. 자, 요게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요. 첫 번째 뭐냐? 특허를 가진 애들. 비밀이라고도 하지. 아무튼 아까 이야기했던 화이자가 그 백신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 뭐 비아그라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약들에 대한 특허를 잔뜩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제약회사인데도 그 회사조차도 경제가 충격을 받고 막 난리가 날 때요. 2020년 3월 이야기요. 그때 고점 대비 그해 고점 대비 한 30% 빠져. 이런 회사들은 정말 좋은 회사. 두 번째가 뭘까? 우리 오늘 유튜브 찍고 있잖아. 유튜브 할 때 우리가 꼭 없어서는 안 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어도비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바로 뭐다? 브랜드가 아니고 교체 비용이라고 할게요. 교체 비용. 이게 뭐냐 하면 얘 없이는 쓸 수 없어. 얘 없이는 쓸 수 없어. 그렇잖아. 교체 비용이 많이 드는 회사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셀프TV에서 이제 내가 딱 나왔는데 얼굴 사진이 딱 박히는 우리 썸네일이라는 걸 편집해서 올리잖아. 그것도 포토샵으로 하잖아. 동영상 편집은 프리미어로 하거든. 또 우리 컴퓨터를 켜가지고 막 로그인 할 때 보면 윈도우 10,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전부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금물망 속에서 우리한테 꾸준히 돈을 받아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도 2020년 3월에는 30% 40% 빠져. 왜 빠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지. 근데 그때는 그냥 너도 나도 다 너도 나도 공포심으로. 공포심에 또 하나가 이제 돈 빌려 투자했다가 마진콜이라고 들어봤어. 영화에도 나왔는데 뭐냐면 1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2억을 빌려서 3억을 총액을 하고 있었어. 이거 레버리지를 한 거지. 그랬는데 주가가 30% 빠졌다. 예를 들어서 하한가잖아. 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보유하고 있던 3억의 가치가 30%가 날아가는 순간 2억 얼마가 됐겠지. 그러면 증권사에서 전화 오겠지. 다음날 네 주식 우리가 다 팔 거니까 추가적인 보증금을 내놓기 전까지는, 담보를 내놓기 전까지는 내일 아침에 시장가로 모두 매도, 하한가로 내놓는다는 뜻이거든. 대부분. 무섭다. 너무 무섭다. 그게 마진콜이요. 그래서 이 마진콜이 나올 때 시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반대매매라고. 이런 건 난 듣기 싫어. 진짜 이거는 사람 하나 인생이 망가지는 소리야. 반대매매라고 해. 반대매매. 그 반대매매 건수가 하루에 수천 수만 건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와. 언제? 3월 19일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한 사람의 주식 투자의 포지션이 빚을 갚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미 난 손실 본 상태에서 청산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이야기하면 경매 넘어간겨.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매도를 하게 돼. 이게 교체 비용이 큰 회사조차. 옆에다 적어놓을게요. 어도비 같은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 세 번째 같은 회사들은 뭐냐면 플랫폼 회사예요.
에이 그냥 딱 생각하면 돼. 페이스북이요, 페이스북. 관심에 목마른 불쌍한 현대인들에게 이 네트워크, 이 플랫폼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뭐랄까 이렇게 좀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은 관심의 플랫폼을 이야기했지만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거기에 물건을 올려서 장터에 올려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베이 같은 데서 우리 매매 많이 하고 직구족들 200불까지 우리 면세 하면서 맨날 199.99불에 우리 경매 올려놓잖아. 안 해봤어? 우리 학생들 안 해봤구만. 잘하시네. 그래서 이런 특허라든가 교체 비용이라든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네 번째가 또 뭘까? 저렴한 물건을 팔 수 있는 회사. 이 뭘까? 삼성전자예요. 또는 현대차 같은. 이런 회사들이 싸게 거래될 때.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패닉을 맞아가지고 엄청 싸게 거래되는 시기들이 출현할 때 이런 회사는 경제가 정상화되는 순간 언제나 항상 돈을 벌고 불황에도 돈을 버는 회사인데 괜히 같이 빠진 회사들이거든. 이런 걸 사야 되고. 마지막이 우리 다 아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이 잘 아는 회사 바로 브랜드요. 자, 샤넬이라고 외쳐봐 우리. 그래서 LVMH 맞지? 네, 바로 루이비통, 모에 샹동 그룹 같은 주식들이 불황이 왔을 때 여기도 빠져. 안 빠질 수 아니. 그 마진콜 때문에 그래. 마진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달러 스위칭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먼저 외화예금 가입하는 거고 두 번째는 증권사에 가서 뭘 사면 되냐면 달러 선물 ETF나 달러 국채 ETF를 사면 돼요. 달러 선물 적어줄게. 달러 필기 어렵. 선물 ETF. 중요해. 달러 선물. 이런 달러 선물이나 달러 국채 ETF가 좋은 점이 뭐냐면 외화예금에 가입한 거랑 똑같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주면서 주식시장에서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저런 회사 저 달러 선물 ETF 같은 주식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비용도 싼 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걸 내가 두 번째 추천하냐면 달러 예금을 가입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달러 예금을 딱 가입해 놓으면 통장에 몇 불, 이매진님 몇만 불 이렇게 시켜. 기분이 좋잖아. 기분이가 좋잖아. 난 이제 드디어 달러 부자다. 그리고 이걸 자주 매매를 안 해. 왜? 환전 수수료도 좀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08년, 11년, 15년, 18년, 2020년처럼 한 해 환율 200원 이상, 저 때는 600원 올랐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 뉴스에 나 정말 드라마만 보고 있는 나조차도 오늘 환율 급등했다는 걸 알게 되는 날 있잖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난리야, 환율이 급등하고 채찍 효과 때문에 수출 마이너스 몇십 %에 삼성전자 주가가 몇만 원이니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 외화예금을 그때 열어보는 거지. 다들 울고 있을 때 나는 기분 좋겠네. 그렇지. 바로 불황에 강해지는 자산. 그런 자산들을 우리는 안전자산이라 그래. 안전하다 이거지. 그럼 그 통장을 열어보고 이만큼 불어난 그걸 보고 가서 은행 가는 거지 그냥 그날. 빨리 바꿔. 아니면 빨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우리 좀 행복 회로를 돌려 30만 불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30만 불. 야 그럼 10만 불씩 하는 거지. 뭐 하루 아침에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은행 한 번 더 가면 되는데. 고객님 환율 너무 좋을 때 환전하시네요. 이런 칭찬도 들어가면서 그리고 고객님 이거 다시 예치하실 때는 저희가 좀 더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투자의 고수라는 걸 알게 됐잖아. 아니 우리가 1억 들여서 10만 불을 예치했다가 10만 불을 빼는데 1억 3천에 뺐어. 이 사람이 3천만 원 수익이 났어. 자 고객들 중에 그런 고수를 만난 은행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잡고 싶지. 그렇지. 나 임예진 고객님 옆에 있어야 되겠다. 저 사람 따라가면 우리 부자의 옆에, 그죠? 우리 지난 수업에 들었던 이야기잖아. 부자처럼 하라고. 부자의 옆에 있어야 돈을 버는데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하냐를 오늘 가르쳐주는 거지. 바로 부자들은 달러 자산을 좋아하는 거지. 왜? 보험을 드는 거야. 보험. 저는 달러를 좀 사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돈을 열심히 벌어야 달러 예금을 가입하지. 네. 지금 저는 이제 시장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 돈 많이 벌어와. 예, 전통시장 또 홍보하러 가야 돼서. 돈 많이 벌어와. 좋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저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진입할 때 꼭 전화 줘요. 저도 같이 가게. 예, 선생님. 달러 사러 가야지. 잘 가요. 중고등 학생이 눈치가 빨라, 그죠? 지금 빨리 남들보다 빨리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 자, 이제 달러 스위칭 전략에 대해서 이 정도 알아봤는데 이 달러 스위칭 전략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이제 저축을 한 돈을 한 번에 탁 털어서 어디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근데 열심히 일을 하는 우리 지금 돈 벌러 간 학생처럼 중고등학생처럼
열심히 월급이 들어오고 활동이 있는 직구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약간 빨리 사거나 늦게 샀다고 해서 인생에 그렇게 큰 장애가 없어. 지장이 없어. 왜냐하면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조금 손해봤으면 더 사면 되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현금이 꾸준히 창출되는 나이에는 30, 40대까지는 이 전략이 되게 좋은 전략이에요. 50대, 60대 넘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전략을 하기가 겁이 좀 나. 왜? 내가 너무 빨리 샀다가 예를 들어서 미분양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집을 굉장히 잘 샀는데 13년에 샀다. 그럴 수 있잖아. 13년에도 되게 장이 어려웠거든. 근데 그때 물론 환율은 급등하지는 않았지. 근데 13년에 샀는데 14년 봄까지 빠졌잖아. 1년 동안 빠지는 걸 봤어. 괴롭지. 마음고생이 심하겠지. 마음고생이 심하지. 그리고 나 이제 복구가 가능할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니까 16년에 아마 팔았을 거야. 맞아. 샀던 가격 왔다 그러고 네. 판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난 돈은 조금 모아놨는데 이렇게 한 번에 탁 털어서 하는 거는 선생님 나 무서워요. 이런 분들이 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할 전략이 국민연금 전략이에요. 국민연금처럼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2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민연금이 연평균 얼마를 냈냐면 6%의 수익을 냈어요. 지금 금리가 0.5%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 내는 거가 우리는 사실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뭐 50대, 60대 되면 이제 현금 흐름은 서서히 고갈되는 반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놨던 출연료라든가 제가 또 유튜브에서 광고를 받아서 만든 현찰이 있잖아. 그 현찰을 어떻게든 잘 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국민연금 전략을 추천해요. 이 국민연금 전략의 핵심은 바로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이라는 거예요.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 자산 배분, 리밸런싱. 저게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행복 회로를 돌립시다. 이제 집은 전세든 뭐 월세든 아무튼 집은 살고 있는 비용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10억이 딱 되는 순간 50대다. 내가 하면 어떻게 투자하면 되냐면 50은 한국 주식을 투자를 하고 그치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50은 미국 달러에 사는 거지. 자, 이제 이 전략을 해놨어. 그리고 작년이 왔어. 언제? 작년 3월이 왔어. 야, 봤는데 내가 5억 투자해놨던 한국 주식은 아까 이야기했지 2,000이 1,400 됐다. 30% 40% 폭락했잖아. 자,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가 되냐면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4억이 됐어. 4억도 빠졌을 것 같긴 한데 계산의 편의상 4억이 됐어. 근데 반대로 환율 얼마 올랐지? 20% 올랐잖아 우리 아까. 에이, 환율이 1,050원이었던 게 1,250원 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5억 투자해놨던 달러 자산 얼마가 됐어? 6억 됐지. 자, 경제 위기가 왔는데도 큰 타격이 변화가 없지. 그러면 이제 이게 자산 배분이라는 게 이런 게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투자하자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 리밸런싱이 뭐냐면 이제 6대 4가 됐잖아. 누님 달러가 6이고 국내 주식이 4가 됐어. 그지? 그렇게 됐잖아.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 안 되지. 6으로 살을 사야지. 그렇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리밸런싱이야. 균형 맞추기. 뭐 다 좋아요. 6대 4가 됐을 때 그냥 나 달러에서 많이 벌었어. 기분 좋아. 이러고 있으면 수익이 안 나잖아. 왜? 그냥 손해 안 본 걸로 끝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번 일만큼. 그지? 우리가 지금 달러를 예를 들어서 50만 불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5억 5천 6억 가치가 됐잖아. 그러면 그것 중에 1억을 빼서 저평가되고 폭락하고 있는 한국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거지. 뭘? 5가지. 그럴 때 불황에는 이걸 사야 되는 거지. 왜? 불황에는 망하면 안 되잖아. 이런 회사는 다 부도날 일이 하나도 없는 굉장히 심각한 불황이 와도 돈을 다 벌해드리니까 이걸 뭐 다 사는 것도 좋고 2천만 원씩 사는 것도 좋고 아무튼 이런 회사들을 매입을 하자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지? 작년 대비 주가가 더블 났잖아. 근데 달러에 투자해 놓았던 건 어떻게 됐어?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손실 났겠지. 그 달러는 4억이 됐고, 아니 작년 연말 기준. 작년은 4억이 됐고 내가 우리 국내 주식 투자해 놓은 게 더블이 났잖아. 자, 10억 됐고 달러는 빠져서 4억 됐어. 그럼 14억이잖아. 자, 14억의 절반은 7억이지. 자, 뭐 어떻게 해야 돼? 7억을 미국 주식에 미국 달러에 투자를 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4억까지 줄었잖아. 그러면 한국 주식을 3억 팔아서 많이 수익을 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지? 그 중에서 이제 좀 아까 이 5가지 기준에서 좀 모자랐고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했다가 이제 좀 그동안 나에게 좋은 추억을 주지 않았던 애를 팔아야 되겠지? 아무튼 간에 그런 좋은 추억을 주지 않았던 애를 팔아서 3억 5치를 미국 달러를 사는 거야. 그게 언제?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 얼마였지 환율이? 1,070원이었지. 근데 지금 얼마야? 1,130원, 1,140원이잖아. 벌써 한국 국내 주식에 나눈 건 그나마 또 수익이 났고 한 10% 수익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환율에서 또 수익이 났지. 그러면 지금 또 14억이 16억 됐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전략으로 국민연금이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쇼크에서도 매년 연평균 수익률이 보면 8에서 10%씩 꾸준히 나오고 특히 경제 위기 때는 잠깐 0. 수익률이 이제 우리 작년 아까 0이었잖아. 3월에. 그러니까 잠깐 0%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 해 경제가 회복되는 순간 순식간에 올라가 버려. 이 자산 전략, 매매 전략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산 배분. 와, 리밸런싱. 그래서 반반 투자해요. 자산 배분. 반반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맞춰줘요. 리밸런싱. 이게 아까 했던 달러 스위칭 전략보다 훨씬 쉽거든. 달러 스위칭은 달러 보유하고 있던 걸 다 팔아야 되잖아. 근데 마음이 아프잖아. 내가 이 달러를 보유해서 얼마나 큰 수익이 났는데 이거를 한 방에 다 팔아서 저 지금 떨어지는 칼날 주식을 사야 돼. 그치. 근데 3040은 할 수 있어. 왜? 아유, 뭐 좀 일찍 사서 손실 나도 홍 박사 선생님이 저런 주식들은 그래도 불황에 사라 그랬으니까 믿고 사자. 좀 물리면 어때? 손실 보면 어때? 이러면서 살 수 있지만 50, 60, 70은 힘들잖아. 마음이 그게 일단 힘들거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벌어놓은 거를 조금만 미국 달러 보유해서 좀 차익 난 것만 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으니까 좀 사자. 선생님 지금 자산 배분 그냥 딱 5대5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5대5 정도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좀 다르게 늘 맞춰요 5대5로? 늘 맞춰요 저는. 저는 5대5로 하는데 어떤 분은 7대3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뭐가 7이에요? 그럴 주식 때? 7.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는 근데 자기 원칙을 하는 건데 나는 한국 주식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나도 이제 증권사 그만둔 지 2년 지나서 그런지 한국 주식에 대해서 이제 지식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공부는 하지만 증권사에서 리서치 팀장 할 때보다는 공부를 옛날보다 덜 하니까 아무래도 주식에 대해서 좀 자신도 떨어지고 해서 5대5를 맞춰서 해요. 또 그리고 선생님 왜 경제 하다 보면 금값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금 좋죠. 요거 또 이제 안전자산으로 예. 금 투자도 괜찮아요. 네, 저도 조금 해요. 그러니까 5대5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5대 0.45, 0.05 이렇게. 그래서 전체 자산에서 금 비중이 가격도 비싸고 막 그럴 때는 한 4, 5% 가고 요즘은 이제 주식이 좋았으니까 요즘은 이제 그보다 비중이 좀 줄어들어 있고. 근데 금은 투자할 때 이제 약간의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비용이 좀 들어요. 알죠? 우리 현물금 사면 세금 내는 거 알죠? 세금도 있고 세공료 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금을 좀 추천해요. 예, KRX에서 하는 금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현물로 굳이 인수를 안 해도 되니까. 그거는 투자할 때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 금 투자 좋아요. 이거 선생님 앞에 거 이거 열어보면서 하면 안 되지요? 아니요, 열어보면 해도 돼요. 오픈북, 오픈북. 오픈북. 좋아. 그래도 못 맞추더라. 편하게 보세요. 풀겠습니다. 네. 자, 1.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닌 것은 1번 금리, 정부 정책, 그죠? 2. 주택의 공급과 미분양. 3. 절대 가격. 4. 엔겔 지수. 어려워. 그지? 정답은 예, 당황하셨어요. 4번. 엔겔 지수는 소비에서 얼마나 식료품이 차지하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100만 원 벌면 40만 원을 먹는 데 썼대요. 한국도. 지금 중국이 35% 써요. 근데 맞아요. 근데 요새는 10% 미만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요. 자, 주택 금융에 주택을 구입한 데 따르는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는 주택을 구입한 데 따르는 부담을 보여주는 지수는 주관식이에요. 아니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객관식 했다는 다 맞출 것 같아서 주관식으로 바꿨어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거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경고. 좋아요.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맞습니다. 박수. 이 지수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인터넷에 가셔서 그냥 이걸 치시면요, 바로 이 사이트로 가요. 그래서 그래프로 보여줘요, 그래프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 한 1년에 한두 번만 봐도 요게 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찬스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너무 높으면 좀 위험하고 요게 떨어지는 시기가 올 때가 이제 드디어 집을 구입을 대상으로 검토해도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부동산, 이건 객관식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 신호가 아닌 것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 신호가 아닌 것은 1. 청약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2. 미분양 증가세가 계속
미분양 물량이 하락 신호, 그죠? 부동산 시장의 하락 신호,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난다. 3.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계속 부동산 규제를 가하다가 이제 슬슬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고 경매 낙찰률이 급락했다. 오, 이럴 수가. 너무 문제가 쉬운가? 맞았어요. 예, 청약 경쟁률이 올라간다는 건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몰려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좋은 지표인데 이게 왜 오늘 수업에서 제가 이야기를 안 했냐면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치. 서울은 기본이 몇백 대 1인데 제 고향 어디 촌에 있는 마을은 1대 1이 나와도 다들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 그 자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오늘 수업에서 잠깐 뺐는데 오늘 또 다 맞추니 이거 큰일 났는데요. 자, 달러 자산에 투자했다. 어디 갔냐? 달러 자산에 못 봤어요. 뭐 저기 뭐 지우셨어요 있었어? 지금? 뭐 써 있었나? 지우셨어요? 달러 자산에 투자했다. 환율이 급등할 때 원화로 바꾸는 전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관식입니다. 뭐였더라? 에이 젠장. 빨리 키웠어야 되는데. 선생님 너무 인간적이세요. 짱짜자장. 짱짱. 정답이에요. 달러 스위칭 전략이에요. 와 이거 난 다음 문제 다 알아. 채찍 효과야. 미리 써놓자. 채찍 효과. 자, 문제를 바꿨어요. 그래서. 자, 서울 지역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금 현재 몇 %인가요? 지금 눈을 안 맞추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틀린 사람이 나온 것 같아요. 다행이다. 나 틀렸나 봐. 자, 보여주세요. 시작. 예, 116%. 임혜진 학생 혼자 맞았습니다. 116%. 115 아니었어? 116이었습니다. 11억 6천이라 그랬죠. 야, 1등! 와, 예, 그래서 우리 임예진 학생에게만 제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선생님? 우! 구독자 여러분, 홍추신 박사님의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다음에 봬요. 네, 불러주세요.